고대 이집트,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문명이 탄생된 곳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는 파라오에 의해 지배되고 통치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만큼 영향력이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나 페르세폴리스, 바빌로니아의 왕들보다도 더 강한 통치력을 가졌었고 태양신의 후손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또한 파라오는 영원히 죽지 않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신의 은혜로 세워진 거대한 무덤과 사원들은 파라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수수께끼같이 사막의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그 전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멋진 통치자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집트에는 파라오 시대의 유적들이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들, 일몰 무렵 나일강의 왼쪽 강변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피라미드, 그리고 가락이나 럭소에는 수천 명의 노동의 대가로 지어진 웅장한 사원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지만 이 유적들은 거대 도시가 남긴 극히 일부분의 유물일 뿐입니다. 고대 건축가들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남아있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건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원과 피라미드가 세월의 흐름을 견디는 동안 파라오 통치하의 서민들은 현재도 이용되는 천연의 진흙 벽돌과 햇빛에 건조된 지프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파라오 최초의 수도인 멤피스를 포함한 장대한 도시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대의 서기들이나 저술가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서기의 조각상으로 파라오 시대의 일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서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매우 존경받는 직업으로 수년간의 노력으로 상형 문자에 통달해야 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며 상류층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모르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서기의 필요성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기는 특수한 직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들은 공문사나 행정서류들의 사본을 베꼈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도시들의 삶의 터전이자 주요 도시들의 젖줄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멤피스는 파라오 최초의 수도입니다. 미트라히나라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면 우리는 고대 수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황량한 곳에 한때 번창했던 큰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4000년 전 이곳에는 복잡한 미로와 같은 거리와 집들의 한가운데 웅장한 궁전과 사원이 있었습니다. 멤피스에는 파라오 시대의 대단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와 엘라베스터식 스핑크스를 창조한 세련된 조각가와 예술가들의 발자취와 수천 년 전 모래 속에 묻혔던 이집트의 상징 람세스 2세 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멤피스는 더 이상 고대의 훌륭한 유물들을 찾을 수 없는 사막과 대추, 야자 경작지가 대부분인 시골 마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100년 전 메네스 왕에 의해 세워진 이 거대한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곳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큰 사원인 타사원의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유적들이 오늘날 미트라이나 지역에 묻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멤피스가 멸망할 때 많은 유적들이 같이 파괴됐고 유적지의 돌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그 시대의 멤피스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사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4,000년 전 복잡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시내 중심부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서기와 마찬가지로 제빵사도 당시의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침에 빵 가게에서 매우 특별한 맛의 빵을 샀죠. 제빵사들은 우선 빵의 부드러운 안쪽 부분을 파낸 후 식초와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속이 빈 그 빵에 후추, 꿀, 박하, 고수, 치즈, 그리고 소금과 기름 등으로 속을 채워 넣습니다. 빵을 굽는 오븐은 보통 빵 가게의 마당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물 교환이 거래의 수단이었는데 기원전 500년에 돈이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공문사가 필요할 때면 관공서에 가야 했는데 이러한 고급 주택에 거주하려면 공적인 허가서가 필요했습니다. 큰 거실에는 주인의 취향을 살린 멋진 꽃병과 항아리, 가구 등이 있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세련된 물건들을 선호했고 가발과 보석까지 완벽하게 갖춘 정장을 즐겨 입었습니다. 남자들도 향수와 화장품을 애용했습니다. 한편 머리에 햇빛에 녹는 연고가 있는 원뿔을 쓰는 것이나 가발과 옷에 향수를 잔뜩 뿌리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급 주택에서는 주인이 베푸는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부유한 이집트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셨을까요? 그들의 식단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110살까지 장수하길 원했으므로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먹었으며 오늘날의 정찬과 같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이프와 포크가 없었기 때문에 파라오조차 손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올바른 식탁 예절은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갖가지 종류의 빵이 생산됐고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 손으로 했지만 발로 반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치아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대 미라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에도 불구하고 치아 상태가 나빴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빵에 있습니다. 밀을 돌판에서 갈았기 때문에 밀가루에는 결코 씹고 싶지 않은 많은 양의 모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당시 치과에서는 매우 필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 이집트인들은 마늘, 양파, 오이, 무, 그리고 양상추 같은 채소들을 즐겨 먹었는데 이는 채소가 남성들의 정력과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져온 완두콩이나 잠두, 렌즈콩과 같은 콩류도 많이 먹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즐겨 먹던 과일로는 무화과, 귤과의 포멜로, 그리고 대추, 야자 등이 있습니다. 구운 쇠고기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류층은 거위, 오리, 메추리, 비둘기, 심지어 펠리컨 같은 조류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반면에 파라오의 식탁에는 닭고기 요리가 결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맥주보다 도수가 높아 주로 저녁 식사에 곁들여졌습니다. 포도주는 항아리에 담아 봉해진 후 이름과 종류, 원산지를 표시한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 꼬리표에 쓰여진 고대 문자는 우리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문자가 발명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문서가 만들어졌고 그 기록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문자는
자연에서 많이 유래됐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이것은 그림을 그려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한 예로 서기라는 글자를 상형 문자화하면 제쉬가 됩니다. 서기가 사용하는 적색과 흑색으로 착색된 흠이 있는 팔레트, 항아리나 물 가방 혹은 갈대로 만든 펜이나 파피루스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 등을 그려서 서기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문자들, 즉 초서체나 상형 문자 덕분에 우리는 이집트의 신화나 전설, 과학 문서, 문학 소설, 여행 일지나 탐험기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상 최초의 모험 이야기는 3000년 전에 쓰여진 신유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족을 중시했으며 여성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애정 표현 방법은 코를 서로 비비는 것이었고 입맞춤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중대한 대사였고 파라오에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 많은 첩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역할은 각 부인에게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이로 박물관에 미라로 보관되어 있는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자식들이 무려 14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애인을 찾을 때 평범한 방법으로는 사랑을 얻지 못한다고 믿었고 그 힘을 주술에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술만이 병마를 물리치고 악마를 퇴치하며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카이로 남쪽 700km 지점에 럭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럭소는 조용한 강 위로는 배가 물살을 가르고 벼룩시장이 늘어선 좁은 거리를 말이 이끄는 택시가 다니는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럭소는 대단한 영향력을 떨쳤던 고대 이집트 도시 테베가 있던 곳입니다. 테베는 기원전 1500년 전 이집트를 정복한 힉소스 왕조에 의해 멤피스 대신 수도로 정해진 도시입니다. 100개의 문이 있는 도시 테베를 말입니다. 사막의 곡창지대였던 이곳에서 50만 거주자 대부분이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멤피스와 달리 테베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건물들 사이에서는 사원이나 스핑크스가 있는 자리, 그 밖에 웅장했던 과거를 말해주는 많은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원들은 아몬 신에게 봉헌됐던 곳입니다. 이 사원은 19세기 말 원래 이곳에 지어졌던 많은 집들을 부수고 고고학적인 목적 때문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유적 발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15세기의 모스크 사원도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은 나일강을 따라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는 24m, 넓이는 60m로 모두 웅장한 모습입니다. (1년에) 한 번 이곳에서는 아몬 신을 기리는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몬 신상은 원래 있던 카나게 사원으로부터 성스러운 배로 이피타 레이시트 또는 남쪽 하렘으로 불리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2개의 오벨리스크가 사원의 입구에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고 그 모습은 24m 높이에 230톤이 넘는 무게로 가히 장관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벨리스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입구에 두려움 없는 전사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원의 첫 번째 안마당 북서쪽 구석에는 이슬람 교도들의 숭배를 받는 아부엘 하각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기둥들 사이에 파라오 아멘호텝 3세와 람세스 2세의 상이 있습니다.
아몬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에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 카데시에서 기원전 1285년에 일어난 히타이트족과 람세스 2세의 서사적인 전투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입구에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벨리스크에 대한 의문은 1835년에 풀렸는데 무하메드 알리 왕이 프랑스의 루이 필립 왕에게 증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카낙에서 럭소로 오는 3킬로 지점에는 삼위일체의 신들인 아몬, 몬투, 무트 신을 위한 거대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열 개의 탐문과 거대한 외벽, 그리고 12m 높이와 6m 넓이의 수백 개의 기둥이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입니다. 완성하는 데만도 2000년이 걸렸고 모든 파라오들이 마지막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가장 큰 사원의 마당을 볼 수 있는데 길이가 90m, 폭이 70m가 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원래는 10개였던 복도용 기둥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670년경 파라오 타하카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카낙에서 럭스로 가는 웅장한 행렬에 사용되었던 태양의 배를 이곳에서 복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도에는 각각 18m 높이의 기둥 1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기둥의 뒤쪽으로는 람세스 2세의 그림으로 장식된 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아몬 신상이 모셔져 있는 신성한 배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탐문을 지나면 이집트 예술혼을 이어받은 인상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99m 넓이에 53m 높이의 134개의 기둥을 포함한 웅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대한 차마도리는 22m의 천장에 연결되어 있고 파피루스 문자가 새겨진 122개의 기둥이 측면에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빛과 그림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홀의 벽에는 3000년 전에 새긴 그림이 있는데 대관식 행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람세스가 테베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는 아몬 신을 섬기는 성직자들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신화는 전합니다. 사원의 중심부 가장 신성한 곳으로 화강암으로 된 방에 신성한 배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트셉 수트 여왕에 의해 세워진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로 높이가 30m 이르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탑입니다. 그녀가 죽자 여왕을 몹시 싫어하던 의붓 아들인 파라오 투트모스 3세는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오벨리스크 주위에 담을 만들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를 위한 연회장은 나중에 교회로 바뀌었으며 기둥에 있는 성자들의 얼굴들을 아직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많은 방들 중 가장 흥미있는 것은 식물원인데 파라오들은 이곳을 이국적인 식물과 동물로 가득 채워 강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아몬 신을 모시는 성직자들이 성수로 그들의 몸을 정화했던 나일강의 지류입니다.
이 거대한 화강암 갑충석은 이집트인에게 신성시되는 곳인데 이 주위를 돌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나일강의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세계에서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큰 인구 1600만의 현대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파라오 시대에는 카이로가 수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았고 캐리아하라고 불려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호러스와 세스 신의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500년경 이곳은 바빌로니아로 불려진 중요한 교역지 중 하나였습니다. 카이로의 그림 같은 유적지 카프트 쿼터에 가면 그리스 정교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회들이 위치한 이곳은 당시 이집트를 방문했던 기독교 성도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트라잔 황제는 이곳에 요새용으로 2개의 거대한 둥근 탑을 지었습니다. 남쪽 탑의 유적들은 부분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반면에 북쪽 탑은 성조지 교회에 편입되었죠. 나일강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다와 만나는 곳에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발견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수도로서 클레오파트라가 살았고 파라오의 마지막 후손이 살았던 곳입니다. 현재는 인구 600만의 이집트 제2의 도시입니다. 매혹적인 현대 도시로 변모는 했지만 교통 문제 등으로 그 가치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 이곳에는 많은 서기들이 일했던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시들은 현대 문명에 밀려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기원전 279년 파라오에 의해 지어졌지만 지진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괴된 유명한 등대가 있습니다. 1480년 술탄 퀘이트바이가 이 유적을 요새로 재건축해 군사용 건축물의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등대 화강암 기둥은 몇 개 남아있지만 주위를 둘러싸았던 벽들은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사실 훌륭했던 등대의 전체 모습을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는 거의 120m에 이르렀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등대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하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녀가 유혹했던 로마의 장군보다 그녀가 더 사랑했던 곳입니다.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자 3000년 동안의 파라오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때 많은 파라오의 도시들이 버려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진흙벽돌로 지어진 집들마저 사라져버렸죠. 많은 유적들은 채석장으로 변했고 돌들을 가져다가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이용했습니다. 피라미드에 있는 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술탄 하산의 마드라사는 피라미드의 돌을 사용해 136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학 건물로 이슬람 건축 양식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이 건물은 완벽한 균형을 자랑하는 건축 예술의 절정이자 피라미드에서 가져온 돌들로 건축했기 때문에 더욱 완벽합니다. 파라오에 의해 창조된 대부분의 유적들은 이와 같이 수세기에 걸쳐 파괴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집트에는 아직도 고대와 현대가 공존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저술가나 서기들은 놀라운 모험담, 파라오와 여왕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비극의 전쟁담, 그리고 신화들을 언급한 귀중한 문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쓴 이야기는 수세기를 걸쳐 전해지면서 파라오가 추구했던 불멸의 삶을 조용한 웅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